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물 건너서 대양을 건너서 물론 디지털이지만 여러분을 만나러 온 디지털 선장 북두의 뷰언입니다. 오늘도 노르웨이 서해안 열심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11.1 노트 바람을 받아서 7.3 노트 속도로 항행 중입니다. 대기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여러분께 지금 가야 할 목적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도를 확대하면 여기에 이 코스를 따라 들어가서 무난하게 이 채널 부분을 통과해서 2번 분기점을 돌아 위로 올라가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갈 때 바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박해서 프로비전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해요. 디젤 한 100리터는 있어야 저기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난데없는 기침. 영상 10도 현재 기온, 물론 제가 있는 곳의 기온은 다릅니다만 지금 노르웨이 바다의 기온은 6월 중순을 넘어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이 6월 말이지. 영상 10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와, 여기 거의 에어컨 틀어놓고 사시는구나. 바다라서 더 추운가요? 이분들 대개는 에어컨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육지는 더 뜨거워질 수 있겠죠. 바다기 때문에 샹걸 수도 있고. 이 노르웨이란 나라는 오래전부터 바이킹이 고향이지요. 바이킹들은 이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쪽 섬들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서 이곳 캐나다 북부 라브라도 해역 인근까지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바이킹 배 보면 노루 저어가는 그런 범선인데 그런 단순한 범선 가지고 이런 항행을 했다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노르웨이 북서쪽 해안은 피오르드 해안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에릭 안데라 유튜버 항해자 선장님, 그 사람이 험한 바도를 개척하면서 올라갔었던 그 코스로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레이스는 그 유튜버의 행선 코스를 그대로 답습하여 재미나게 우리가 항행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많은 영국 그리고 북유럽 유튜버들이
이 콘테사 모델을 가지고 크거나 작건 간에 이 모델을 가지고 아주 험한 바다를 연습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보던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유튜버 콘텐츠도 봤지만 이 배를 보고 바로 질렀죠. 사실 200 버블에 달하는 가격은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값싼 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배를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레이싱에 많은 분들이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달리고 있는 분 딱 4분 있습니다. 네, 4분 중에 선두를 점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제가 미처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녹음이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오늘 뒤늦게 녹음본을 한번 확인해보고 와 이건 도저히 사람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볼륨을 이곳저곳 조절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녹음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이 빠졌으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전방의 돛은 스피네커 혹은 제네커라고 불리는 거대한 삼각형 형태의 돛인데요. 삼각형 형태의 돛을 100% 펼칠 때보다도 지금 바람의 정방향에서 약간 어긋난 각도를 갖고 한 66% 정도의 돛을 편 상태로 달릴 때 가장 효율이 좋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속도에마다 그 트루 윈드 스피드가 20노트 넘어갈 때는 각도랑 펼쳐지는 정도의 양이 다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적어두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실전상에서 그런 바람을 맞닥뜨렸을 때 제네커나 스피네커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바람에서는 제네커, 스피네커 접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게임상이니까 그렇게 고가의 낙하산 같은 연약한 돛을 혹사시키면 당연히 찢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일 어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브레이크가 되든지 배가 침몰을 하든지 다시 그 배는 부하를 하고요. 네. 그 부하리 한 상태에서 돛대만 빼고 다 사라지는데 예, 그냥 get sail, get sail, get sail 예,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냥 얻어서 갖다 붙이면 돛은 무제한 공짜입니다. 저도 처음에 요트를 잘 모를 때는 아이 뭐 그 돛 기껏해야 뭐 100만원 뭐 200만원 해?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런 배들은 배의 사이즈가 작지 않을 테고 그런 작지 않은 배에 비례해서 마스트와 돛의 크기가 결정이 되므로
네,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예, 품질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예,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한 도체 세트는 거의 뭐, 네,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저도 굉장히 아끼면서 쓰겠죠. 스피네커 거의 뭐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속도를 크게 내고 싶지도 않고, 그 적은 속도에서도 그냥 저는 제노아 정도로 만족하면서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슈피네커를 제네커를 피는데 이게 대단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힘을 써서 이 돛을 펼쳐내고 나서 이 양쪽 끝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한다 그러면 줄이 꼬이고 굉장히 힘들어질 그런 확률도 많고, 그러므로 천천히 이렇게 빼가면서 이쪽 저쪽 묶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빼고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방 그런 순풍의 바람이 금방 또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슈페너커 피면 이상하게 유튜버들 금방 또 접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순풍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는다. 제가 순풍을 쓸 곳은 사실 대류풍으로 한쪽 편서풍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한쪽으로 불어대는 그런 바람은 사실 슈피네커 의미 있습니다. 순풍 타고 갈 때. 근데 오늘 그냥 요 바람 타고 한번 슈피네커 해봐 그러면 10중 8구는 금방 또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성향을 잘 파악한 후에 긴 성향의 바람 아니면 슈피네커는 한번 꺼내들기가 상당히 번잡스럽고 설치하기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접는 것도 일이다. 그 정도로 설명하겠고요. 지금 오늘 슈피네커의 장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콘테사 35 이 모델은 예전에는 이 범선 중에서 속도를 낸다는 그런 레이싱 요트였으나 지금은 이제 클래식한 요트로서 속도를 내기 위한 요트에서는 지금은 범주에서 벗어난 상태. 약간 이 요트는 어떤 요트냐면 험한 바다, 약간 위험한 바다, 바람이 굉장히 강할 때 안전하게 항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훈련용 요트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유명한 유튜버 선장님, 불과 20 몇 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35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죠. 정말 타이니한 보트예요. 그런 보트를 20 노트 넘어가는 돌풍 막 발생하는 그런 바다에 팀원들 4명을 데려가서 여성분도 있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 정말 소중한 경험들 하시고는 즐거우셨는지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항해하시는 선장님, 항해하기 전에 배 상태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배 이곳저곳 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출항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보고 배워둬야겠다. 출항 전에 점검 부분, 리깅, 그리고 돛체 연결 부위, 그 파손되기 쉬운 부분 다시 확인, 오르고 내리는 그런 롤러 확인,
그런 단순한 건 다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냥 평범한 날도 아니고 아주 험한 바다를 나갈 때는 반드시 체킹을 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지도를 좀 크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랑 보면 다시 한번 자이빙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148도로 움직일 때 가장 괜찮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도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 범선의 각도도 90% 펼친 것이 아니라 한 66% 정도로 조정해 둔 상태입니다. 그때 가장 괜찮은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태깅을 하고는 이 타임 워치 5minute 눌러주고요. 네, 지금 7.5, 7.4까지도 속도가 나고 있고, 상대방 선장님들은 7.2 노트, 이 옆에 계신 선장님 6.7, 네, 자 아래에 계신 선장님 5.5, 여기 계신 선장님 7.1. 이분은 다른 밴드에 그냥 몰고 오셨어요. 참여가 안 되신 분이죠. 사실 이 세 분은 참여가 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어떤 일인지 중간에 인터넷이 끊어졌다든지 혹은 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난파가 됐다든지 그랬는지 텔레포트를 하고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텔레포트를 한번 하게 되면 참여된 배들은 이렇게 녹색 표시가 되는데, 자 참여된 배들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해야 보여지시겠죠. 이게 희미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녹색, 요게 이제 참여된 배들이고요. 하얀 배들은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 그냥 이 유튜버를 좋아하시는지 그냥 따라오고 계세요. 그리고 요분 처음엔 녹색이었는데 중간에 바뀐 거 봐서 로스트 커넥션이라도 재접속하면 녹색으로 될 텐데, 아마 이분은 텔레포트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처음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 랭그라운드 되거나 보통 랭그라운드로 난파된 게 표시가 되는데요. 랭그라운드에서 배가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바람의 방향이랑 방향을 최대한 바꿔서 천천히 이동해 보시면 10분 뭐 20분 걸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포트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구간에선 진짜 바람이 없어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이분들 이제 기름 듬뿍 쓸 수 있겠네. 이분은 1등 하시겠네. 이 하얀 분. 왜냐, 지금 레이싱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촉 없어요. 그래서 프로비전에 기름을 안 넣어 놓으셔도 기름 쓰실 거야. 지금 이분들은 프로비전에 기름을 안 넣어 놓으셨으면 기름을 못 쓰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이상해서 원래 50kg에 그 30kg, 35kg 혹은 뭐 그 정도의 기름을 넣어 놓는데, 그렇게 되면 기름이 들어간 그 무게만큼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배에서 50kg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차이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름을 항상 넣어놓고 다니는 게 제 습관이에요. 쓸 일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어떤 레이스에서는 제가 비운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 또 룰이 바뀌어서 비우는데 또 시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집어넣어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요트의 상식, 요트를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디젤이라는 엔진에 들어가는 디젤유가 그 변질을 한다고 해요. 박테리아가 디젤유를 먹으면서 변질이 돼서 그 변질되는 거를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엔진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쪽에 보면 배에는 엔진 필터가 있어서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를 걸러주는 것도 있지만 태깅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태깅이 아니라 자이빙이 맞습니다. 뒤에서 오는 바람을 배를 방향 전환하면서 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자이빙이라고 부릅니다. 네, 5분 다시 눌러주고요. 네, 금방 또 속도하게 7.4 문제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주고요. 예, 지금 디젤류와 엔진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엔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냉각수가 바닷물이 들어가서 디젤 엔진을 식혀주면서 배 뒷부분에서 퐁퐁퐁퐁 하고 물이 튀어나오죠. 그게 이제 냉각수인데 배가 들어갈 때 이 녹조류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의 그 냉각해주는 그런 부분에 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바닷물을 깨끗하게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있어요. 저는 엔진 필터는 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들은 특히 큰 배들은 150리터도 이상 되는 막 300리터까지도 되는 그런 디젤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막 6개월, 7개월 이렇게 장기간 오래된 그런 디젤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테리아에 의해서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디젤 그 기름통은 한 통이 아니고요. A, B 탱크로 이렇게 나눠져서 또 A에서 B로 엔진 시동 걸릴 때 그 힘으로 계속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박테리아 제거겠죠. 그런 필터가 또 있었어요. 그 필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공부한 거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사랑하는 챗 GPT 나와줘야겠죠. 챗 GPT에게 문자로 물어보겠습니다.
아, 얘가 대답해 주는데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 노르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르웨이 바다. 그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로 항해자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피오르드와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르웨이 생각하면 그냥 노르웨이 피오르드 해안선 우리나라도 뭐 다도에 있어 엄청 뭐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요 노르웨이는 한국의 3.8배의 면적이에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오슬로고 인구는 550만 명. 와, 우리의 3.8배의 면적을 가진 나라가 우리 10분의 1의 면적을 갖고 있어. 인구를 갖고 있어. 참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면적은 4배에 달하는데 인구는 10배가 적어. 와, 스트레스 없겠어요. 그죠? 자, 땡땡 소리 났으니까 다시 태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도 돼요. 한 10분 정도 수다를 더 떨겠습니다. 그러게 통화는 노르웨이 크로네라는 NOK라는 화폐 단위를 쓴대요. 언어는 노르웨이어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해안선은 우리보다 가뜩이나 3.8배가 큰데 이 피오르드가 보면 말도 안 되게 엄청 많은 주름을 갖고 있는 바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해안의 그 면적을 해안선은 그 낚시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안 자원이 엄청난 거죠. 와, 여기 우리나라 어부들 다 이쪽으로 가야 돼. 어부분들 이민해서 여기서 잡으세요. 경쟁력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또 여기 이 노르웨이가요. 비단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북쪽에 명태 잡힐 것 같아요. 이쪽 날씨는 지금 여기 이제 온도계 보니까 12도야. 낮이니까 좀 올라갔어요. 아까 10도였거든요. 예. 예, 이쪽도 뭐 바다 면적 장난 아니야. 우리나라 사이즈 됨직한 섬을 하나 또 노르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예,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잖아. 해안선 면적이 말하다 말았는데 무려 1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 짐작이나 가세요. 10만 킬로미터. 우리나라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해안선 얼마나 되니? 네, 채찌피터가 오늘따라 째깍째깍 답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수천 개의 섬, 깊은 피오르드, 천혜의 자연항. 야, 진짜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구석에 폭풍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이게 피항이 되는 거구나. 바이킹이 그 옛날부터 배를 지킬 수 있었어. 왜냐? 피항할 수 있는 데가 많았거든. 야, 진짜 항해의 조건을 다 갖췄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여름에는 백야. 우와, 심지어 야간항해도 부담스럽지가 않았어. 야, 야밤에 저기 쳐들어가는데 말이죠. 밤에 항해하면 얼마나 위험해. 근데
백야야. 우와, 완전히 항해를 위해서 태어난 나라였어. 겨울에는 오로라. 오로라가 또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북극성과 별들의 또 오로라까지 덧붙여져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보며 항해를 했겠네요. 그 피오르드는 빙하가 산을 깎아 만든 깊은 만이에요. 대표적인 곳은 게이랭거 피오르드, 소나 피오르드, 하르댕거 피오르드. 사실 노르웨어 발음을 잘 못해서 그냥 약간 확신은 안 되지만 하르댕거, 소그네거, 게이랭거 피오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수심이 1000m까지 깊은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항해 난이도는 여름엔 비교적 안전하고 바람도 좋고 경치도 너무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매우 춥고 어둡고 폭풍이 잦고 고위도 항해 경험 없이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를 항행할 때는 콘테사나 혹은 풀킬 요트나 혹은 나우토 스완 아주 50피트짜리 이상 아멜 슈퍼마라무 아멜 50 이 정도 되는 그리고 가르시아 너무 좋죠. 가르시아 50피트 이상짜리 오브니 50피트 46피트짜리 이런 거 가져가면 안전하게 겨울에도 탐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이쪽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아까 그 북쪽 섬 보여드렸잖아요. 그 섬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만 킬로의 해안선과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는데 얘가 아직 다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디젤 탱크에서 디젤 탱크 연료로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꺼야겠어. 이렇게 챗GPT가 가끔 데모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챗GPT 그러지 마. 난 네가 필요해. 무식한 놈이거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 사랑하는 챗GPT를 달래가며 챗GPT 작동 안 해 이제. 왜 이러지? 너무 많은 걸 물어봤나봐. 근데 나 유료 고객이거든요. 유료 고객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물어봐야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핸드폰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작에 이럴걸. 아유, 타이핑해가면서 물어보고 있었네. 대답도 안 해주는데. 자, 제가 왜 대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는 제깍제깍 대답해줄 거야. 안녕. 오늘도 좀 물어볼 게 있었어. 그 요트에 디젤 엔진 그 대부분 이제 커다란 연료통을 두 개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연료통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할 때 필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 그런 기능들은 왜 있으며,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고 필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설명해 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장거리 항해를 계획하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40, 50피트 크루징 요트는 연료 탱크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 탱크에서 탱크 B로 연료를 옮기는 목적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연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연료를 옮기나? 디젤 연료 탱크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바닥에 물, 결로. 바닥에 물, 결로 생기는구나. 그리고 녹, 먼지, 디젤 박테리아, 일명 디젤 버그, 슬러지, 끈적한 침전물. 이것들이 엔진으로 들어가면 연료 필터가 막히거나 심하면 엔진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연료만 다른 탱크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거를 연료 폴리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싱. 이 시스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탱크 A에서 전기 연료 펌프로 1차 필터, 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1차 필터를 통과를 하고 미세 필터를 통과를 해요. 미세 필터는 박테리아 같은 거를 제거하겠죠. 그래서 탱크 B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몇 시간 반복하면 연료가 계속 순환하면서 점점 깨끗해집니다. 이걸 퓨어 폴리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필터는 어떻게 생겼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라코르 연료 필터입니다. RACOR. 특징은 아래쪽이 투명한 컵처럼 되어 있습니다. 필터 카트리지, 투명 컵. 필터 카트리지를 통과해서 투명 컵에 물을 모아서 버리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투명 컵에 물이 차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드레인 밸브를 열면 물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왜 탱크를 2개를 쓰나? 예를 들어 왼쪽 탱크 300리터, 오른쪽 탱크 300리터라면 평소에는 왼쪽만 사용, 오른쪽은 예비 또는 번갈아 사용 이렇게 하면 한쪽 연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탱크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에서는 대양을 건너는 요트는 메인 연료 필터, 예비 연료 필터, 퓨어 폴리싱 시스템, 예비 필터 여러 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연료 필터가 막히면 엔진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KR346 같은 요트라면, 장거리 항해용 요트라면 퓨어 폴리싱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오래된 요트는 탱크 내부에 슬러지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항 전에 연료를 정화해 두면 엔진 고장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R346을 구매하시면 장거리 항해에 적합한 연료 시스템을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피트, 50피트 이상 되는 그런 요트들에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요트에서는 필요한 그런 설비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요트를 좋아하면서도 오랫동안 몰랐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알게 돼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열심히 다시 태깅을 안 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다른 이들의 속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얘네들이 빨리 가면 제가 지금 바람을 잘 안 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7점이 따라왔어요. 6.7
이 사람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도 잘 내면 조정하고 있어. 사하군이라는 캐릭터. 저는 사하군이라고 SAHAGUN 이렇게 써 있어서 사하라는 군?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 사람은 군을 KUN으로 쓴대요. 그리고 사하군이라는 라스트 네임이 성을 스페인 성이래요. 스페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스페인 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 다이빙 성공했고 속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7.5, 7.4. 또 안 만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혹가다 사하군 꼭 체크하면 돼요. 이 사람 부지런하게 지금 돛을 만지는 분이야.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저 엄청나게 재미나게 많이 떠들어 드렸는데 노래도 이쁘게 불렀고, 근데 제가 어저께 녹음본을 확인해 보니까 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컨텐츠 중에 지금 볼륨 컨트롤이 완전 잘못돼서 지금 볼륨 컨트롤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에너지를 내서 여러분에게 즐겁고 재미난 유익한 요트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위험을 안고 저 바다에서 이렇게 사실은 배도 잘 못 보여줘. 자기 얼굴만 찍어, 대부분의 선장들이.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물 튀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뭐 사실 자기 요트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 요트를 한번 설명하면 그 컨텐츠로 끝이잖아요. 나는 요트 맨날 바뀌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요트가 메모리 많이 잡아먹네. 지금 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관계로 얘가 지금 바로바로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닫는 게 전반적인 작동의 원활함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한창 여러분과 떠드는 사이에 저쪽 캐나다 연안에 있는 배의 생환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절대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네요. 두 번째 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을 여니까 메모리가 딸립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 하루바삐 컴퓨터 시스템이라도 좀 A급으로. 지금 이게 나쁜 컴퓨터는 아닌데 그러면 노트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 나란히 셋이서 사이좋게 아웅다웅 없이 그냥 이분들 열심히 항행하고 계세요. 일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체킹 하시는 거겠죠. 저 같은 놈은 없는 거야. 나는 전업 선장입니다. 디지털 선장입니다. 이미 뭐 저는 70년생이고 나이 56세인데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장으로 취업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앞으로는 은퇴한 상황에서 좀 재미나게 항행을 하고 싶어서 요즘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항행 스쿨들을 제 주변에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22피트 정도 되는 범선은 요트를 레이싱형 요트였던 것 같아요. 올림픽 출전하는 그런 요트를 빌리는 장소에서
복잡하게 집까지 안 빌려주더라고요.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집이랑 메인이랑 뭐 이렇게 약간 손상될 수 있으니까 메인 하나만 달아서 이게 빌려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 5-6명 정도 같이 나가서 어떻게 배를 움직이는지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제가 나갈 때마다 쌓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디지털 마일리지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마일리지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배의 이 수치라 라티우, 컴포트 라티우, 그리고 뭐 속도 라티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배들의 특질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조정도 이게 미세 조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냥 배를 맞닥뜨려도 이것저것 만져가면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 아이디어가 없진 않거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범선의 그 집각과 메인각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웃하울은 어느 정도 주면 더 좋은지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배마다 그런 수치는 조금씩 달라져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좋은 그런 기제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울팀 17 같은 150억짜리 레이싱 요트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현실상에서 혼자 조정도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얼개인지 살펴보고 캔팅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앞에서 어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달려본 그런 바다만 해도 뭐 브라질 남쪽에서 시작한 그 남극 섬에서 알래스카까지 한번 여행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마르케스 제도에서 싱가포르까지 배를 한번 운영해봤어요. 왜냐면 마르케스 제도에 제가 좋아하는 배를 몇 개를 팔고 있어서 그 좋아하는 배랑 비슷한 배를 이제 사가지고 가져오는데 어떻게 걸리겠나 그런 거를 해봤는데, 가져오면서 렉이 났습니다. 잠시 잠이 든 상태에서 렉이 났다는 거니까 좌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할 그런 점들 배워가는 거죠. 저는 벌써 디지털에서 원래 이게 현실보다 더 많이 난파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게 예를 들어서 1.5짜리 드래프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2m에도 사실은 조주 간만의 차에 의해서 레인 그라운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안전한 수준에서 한 3m 내려가는 수준이면 런 그라운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면서 항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격하게 난파되는 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난파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약간 모래 같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좀 극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깡다구도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산호초나 그 도일구조상에서는 배를 기울여서 빼야 되는 그런 비디오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텐데 제가 어떤 선장님의 경험상을 들은 얘기를 할게요. 자기 배가 렉 됐는데 옆으로 살짝 누웠어요. 누워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수위는 점점 낮아질 수 있어. 거기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점점 바다가 비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지금 걸렸을 때 약간 누운 상태에서 지금 빼야 되는데 파도가 점점 치면서 자기 배를 점점 천수로 얕은 곳으로 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장님은요, 자기 닻을 들고 저쪽 먼 곳으로 향해 가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해 가지고 자기 닻을 끈과 결합해서 아주 단단하게 바위에다 묶고, 똑똑하죠. 그리고 반대쪽도 그런 작업을 했대요. 그리고 렌치를 돌리는 것 통해서, 그리고 밖에 그 앞쪽은 그 닷 감는 그 기계를 이용했겠죠. 그 힘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남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아이디어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특히 뭐 밤이 어둡거나 바다가 차거나, 그거는 그래도 카리브 같은 데서 산호초 지대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서 그 어두운 밤에 추운 바다 뭐 이런 데는 진짜 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심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가는 바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이잡듯이 찾아보든지, 아니면 평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수 항행을 좀 경험을 해보시든지 해서 네, 극복하는 방법을 깨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킬이 살짝 뭐 한 10cm 정도 이렇게 모래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거는 기 간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터를 좀 세게 쓰면서 바람도 힘을 받으면서 하면 박갈듯이 해서 나와요. 그 단단하지 않은 모래들은 그런 식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호초라든지 그 밑에 하부 구조가 돌로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은 지형에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해도상에서도 암초 표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특히 큰 파도일 때도 파도가 친다는 거는 높이 올라갈 때 높아지지만 낮아질 땐 또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상황에선 드러나지 않는 암초에도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암초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의 드러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숨은 암초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바다에서는 2m 수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가 1.5라도. 그런 안전한 마음들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항상 소중한 배 지키시면서 운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배가 없으신 분들, be the captain, 선장님이 될 수 있으십니다. 라이센스 필요 없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당장 뭐 이 프로그램 들어와서
무슨 미션을 해야겠다, 튜토리얼을 다 한번 해보고 싶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튜토리얼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예, 재밌게 만들어진 게임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현실의 날씨가 어, 기반이 돼서 그곳을 재현해주는 어떤 커다란 지구를 지구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마음껏 선택해서 여행하다가 때때로 주로 이제 유럽 시간대에 이분들이 레이싱 게임을 여세요. 그 레이싱 게임을 열 때 보면 제한 사항이나 이 게임이 무슨 뭐 이런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조난을 당한 상태에서 딩이로 바람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해류를 이용한 피항을 하기 뭐 이런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분들은 진짜 항해를 하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예를 들어서 나우토스완이면 나우토스완 그리고 뭐 퐁텐빠조는 여기 구현이 안 돼 있지만 사실 아웃트리머 같이 생긴 사이드보드가 있는 그 퍼포먼스 카타마란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보면 그리고 또 트리마라는 아직 안 샀는데 라피도 정도 되는, 네, 라피도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트리마란 퍼포먼스 트리마란 정도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성에 아직 안 샀어요. 왜냐하면 저는 150억짜리 트리마란인데 굳이 그걸 안 샀었어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선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베이 저베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거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버블로 또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또 한 5만원 바꿔서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사면 또 없어지고 뭐 그러네요. 배 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선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항의 경기는 전번에 녹음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릭 안데라, 네, 노르웨이의 그 항행하는 모험스러운 항행을 즐기는 부캐를 주로 하시죠. 부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부캐 오버된 곳에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르웨이 해안이라고 해야겠는데 사실 이쪽 조금 지도를 봐야 정확한 명칭이 나올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서 북쪽에 노르웨이 명에 스피츠버그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항행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 받았던 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가 봐요. 제가 잘은 몰랐지만 그런 작은 배로 이렇게 도전한다는 건 거의 김승진 선장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한 가르시아 정도 되는 애를 갖고 다녀야 돼. 이거 사실 겨울에 빙산 잘못 맞으면 그냥 빠그러지거든요. 아래, 안 그래도 이 친구가 한번 렉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배 손상된 걸 보여줬는데 이 배가 진짜 신통방기한 게 아래 완전히 나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 부딪힌 부분이 그냥 납이니까 부딪힌 납만 먹어 들어갔어요. 이게 뭐 배를 확대해서 보여줄 게 아니고 L로 눌러서
자, 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키에는 지금 이 정확한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자, 가까이 가서 볼게요. 안 되어 있네. 여기 그 원래 유튜버의 배는 이렇게 추가 달려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추 부분이 이 사람이 한번 난파 당한 거죠. 어디 들이받았죠. 근데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찌그러지고 말았어. 납이 원래 이렇게 더 쇠보다 무르잖아요. 무게는 더 무거울지라도 가격도 납이 비싸답니다. 저는 납이 비싼 건 몰랐는데 납이 비싸서 다른 엉뚱한 물질들을 집어 채워놓고 그런 업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PB, 납이 상당히 가격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 가격이 싼 물질은 아니었어요. 저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유튜브 이 유튜버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에릭 안데라 아마 보셨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 컨텐츠 중에 재밌었던 거는 나도 저렇게 설치해야겠다 싶었던 거는 사실 야간항해 할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마치 호크아이 같은 그런 확대되고 적외선으로 약간 군사용처럼 이렇게 밝혀서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스트 한 중간 부분에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그거를 작동시키니까 뭐 거의 확대까지 되고 엄청나게 저거 보면서 안전하게 그냥 조그 셔틀로 엄청나게 비 맞고 할 거 없이 돌아가면서 항행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좁아 터진 배터리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가 또 좁아 터지는 그런 배겠죠. 그런데 그렇게 카메라까지 달고 다른 일렉트릭 장비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사람은 자기 배에 누가 올라타면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범 시스템도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상당히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다른 배만 모르겠는데 이 배는 어디 태양광 달 때도 진짜 선미가 뒤에 완전 다른 배에 비하면 엄청 좁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구조물을 세운다고 해도 다른 리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제약을 줄 것 같고 좀 안 맞아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바람을 이용한 오토 파일럿 장치도 그 뒤에 판때기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게 태양광인 것 같고 앞에도 저기 태양광인 것 같고 이렇게 좁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간에 카메라를 구동을 하고 그러면 결국 엔진 돌려야 된다는 얘기야. 네, 엔진 쓰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왔어. 조용히 하고 싶어. 엄마랑 얘기해야 되는데 M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음악 소리 나다가 딱 멈추고 물소리 나다가 딱 멈춰요. 네, 아주 좋은 정보죠. 중요한 정보. N 버튼. 네, 스텔스 기능입니다.
숨어서 네, 엄마 몰래 게임하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쁜 걸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기능이 유용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노래 들려드리고 싶을 때 키보드 연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패널을 열어서 오디오 볼륨을 줄이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오늘 발견했어요. N을 딱 누르면 이 파도 소리고 뭐고 그냥 싹 다 없어진다는 거. 요런 좋은 장치를 몰랐었어. 자, 수다 떨다가 지금 퇴근 시간 벌써 뭐 많이 지났네. 그러면 내가 왜 그 창을 닫았을까? 오토 내비게이션 창. 나 이 창 좀 단순히 단추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 TWA 뭐 여기 딱 그냥 TWA 글자 선택하고 여기는 헤딩, 여기는 AWA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돼. 루트 이런 거는 따로 이 창 열어서 설정한다고 하고 이 세 개만 정말 많이 쓰이는 모드거든요. 그리고 그냥 화살표만 있고 각도만 보이면 딱인데 이 큰 창이 자꾸 배에 가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잘 운영할 것 같은데 좀 답답하죠 이 사람들. 그래도 저는 이 개발자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배가 약간은 그 세로로 조금 길어 보이는 형태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비율을 오토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그 제대로 안 맞춰줘. 그런 기능도 약간 좀 게임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 모드로 지금 바꿔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FHD가 좋은 화질이잖아요. 그래서 Full HD 지원이 가능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Full HD로 설정을 해놨는데 좀 배의 모습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위아래로 좀 뚱뚱한 편입니다. 이게 좀 작아야 돼요. 이 단추가 정말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님들 너무 부피 많이 차지해. 자, 태깅 한번 하겠습니다. 시계도 켜야죠. 네. 먼저 각도 바꿔야죠. 바꿨나? 안 바꿨지? 얘기하다 보니까 막 별게 다 했거든요. 네. 이쪽으로는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딱 이 시간에 맞춰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도를 좀 축소해서 전체적인 각도를 좀 보고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람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 다도해 쪽으로 많은 섬이 있는 쪽으로 박치기 할 것 같으니까 아까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좀 30분 정도 당겨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5분 아래로 4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로 방향으로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색깔이 다른 이런 배들의 시트라고 불러요. 이런 줄들을 유식한 이오트 영어로 시트라고 부릅니다. 시트가 아니라 시트. 예, 시트 부드럽게. 욕은 아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를 누르고 들이대면 줄들이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가가지고 하나 둘씩 만져보고 땡길 수도 있지만 다 뭐 그런 거는 요트를 갖고 나서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아. 그리고 메인 하려면 메인 보호소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메인 시트는
메인 돛의 좌우 방향,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인 뱅은 이 붐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메인 마스트에 L자 형태, 니은 아랫부분 받침처럼 이렇게 옆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 애인데, 여기에 메인 시트가 감겨서 작동을 하든지 감아서 묶어 놓든지 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인마스트 펄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스트 안에 펄링 감겨 들어가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은 이렇게 밑으로 감기는 것보다도 힘을 적게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체 크기가 이렇게 밑으로 붐 쪽으로 감기는 애들보다 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그 인마스 펄링이라든지 붐 펄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경험이 많은 선장님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훨씬 골치 아프고 고치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형태의 손으로 접혀 들어가는 그 형태의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고장날 때도 마음 편하고, 여러모로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돈이 넘쳐나시는 분들은 편한 게 장땡이죠. 있는 돈 쓰셔야죠. 그 외의 분들은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마스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특히 지금 여기 붐에 붐 홀딩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요때는 다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끊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끊어지면 그냥 이 리깅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이 붐 자체도 손상이 오기 때문에, 어떤 선장님이 제시한 거로는 한 번 더 묶어서 줄로 한 5바퀴 감아가지고 이쪽 저쪽에 보호해주는 그런 2차 묶음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 방향으로, 잠깐만, 너무 많이 갈 필요 없다고 했죠. 방향 바꾸겠습니다. 148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11노트에서 148 최적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5분 찍어, 내려갈 때는 4분 찍어. 5분 더 찍어도 돼. 지금 7.5노트, 상대방 4분 속도만 체크하면 위험 요소는 한번 체크한 거야. 얘가 막 10노트로 간다 그러면 나는 도출 조정해야 돼. 7.2, 내가 더 잘했어. 얘는 6.7. 제가 정답이에요. 저 진짜 엄청나게 조정해서 얻어낸 세팅이에요. 적어놓을 거예요. 아까 깜빡 잊고 안 적었어요. 25노트 때도 다른 각도가 한급률이더라고요. 자, 적어놓겠습니다. 적어놔서 나중에 제 항해 일지에 노르웨이 바다 트루 윈드 스피드 11.6에서 12 정도 될 때 TWA 갖고
148도에서 슈피네커 66% 펼친 상태로 7.4노트 바디. 지금 여러분 많이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노트로요 11.6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바람 얻기 힘들어요. 그 속도 6노트, 5노트 정도 많이 낼 수 있는 정도인데 아까 한 20노트일 때 12노트까지 나왔어요. 요런 세팅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놀라운 항행을 한 거죠. 오늘 아침에 바람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거 이제 녹화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들으시겠더라고. 그 소리가 꽝꽝 계속 번개치는 소리에다가 도저히 들으실 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오늘 약간 저의 목에 무리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항행을 하고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있는 북두의 별 디지털 선장입니다. 아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노자가 말했죠. 노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 도라면 비상도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非常岛뭐 요정도 중국 발음이죠.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중국어로 밥은 사 먹을 수 있는 동남아에서는 중국어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학교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중국어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거고 그 얘기는 또 삼천포로 빠질 수 있으니까 디지털 선장은 웬만한 유튜버만큼은 중국어를 합니다. 오케이. 도가도 비상도 길을 길이라 하면 항상 그 길이 정답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도가도 비상도라. 도가도 도가 깨달음의 도죠. 이 노자가 얘기하는. 그냥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아니에요. 노자가 얘기하는 도를 아십니까? 도나 길을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죠. 도나기의 도죠. 예. 자, 지금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면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이건 괜찮아. 그래도 바꿔줘야지. 148 유지하고 4분 찍습니다. 75도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74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분들 속도 잠시 허니 7.2 6.7 문제 없어. 얘가 제일 빨라. 계속 가. 네, 도가도 비상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래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데는 정답의 도로가 있죠. 가장 짧은 도로가 있을 거예요. 네. 물론 KTX가 정답인 것 같아요. 비행기보다 오히려
비행기는 연착하고 막 그런데 KTX 그냥 가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돈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KTX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다에서 말이죠. 바다에서 도가 놓으면 비상도라 이거 짠 정말 맞는 말. 바다의 바람 말이죠. 이분이 맡고 있는 지금 바람이랑 내가 맡고 있는 바람이랑 달라. 그래서 내가 더 속도가 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조종을 더 잘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같은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가도 다른 길을 간다니까. 그렇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항행과 같이 여러분의 정답은 여러분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순순 탄탄 대대 로로 뭐라 그러지 한국말? 네, 한국말을 잊어가는 디지털 선장. 네. 이루순풍 중국말만 생각나는 뭐라 그래야지 한국말로 탄탄대로 맞아. 여러분의 인생 탄탄대로로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북두의 별 디지털 선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울을 함께 태우고 이렇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노르웨이에 대해서 막 물어본 거를 제 챗GPT가 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한번 내 배를 확인할 때도 됐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 정도 수다 떨고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노래 불렀었던 것이 있는데 그래도 전번 거 녹음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서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녹음하고 그냥 바로바로 올리고 지금 큰 기대 안 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컨텐츠 올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태깅 한번 해야겠다. 오케이 148도 네 이렇게 딱 자이빙이에요. 태깅 아니고 말 또 계속 잘못하네. 자이빙 완료됐고요. 지금 이 위로는 제가 조금 더 가도 되기 때문에 약간 잡설도 풀면서 지금 여러분과 오늘 하루 마감하는 멘트 치면서 제가 약속드렸죠. 하루에 한 번씩 노래를 불러드리겠다. 네, 이번도 저작권 전혀 문제없는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아마 국어책 봄 학기에 배우는 그런 레슨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어 선생님인 저희 담임 선생님 이규현 선생님 선덕고등학교 몽둥이 찜질로 유명하셨던 해병대 출신 이규현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규현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선생님 돌아가셔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저희 친한 친구 3명 대학 입시해놓고 두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붙고 그 무덤에 가서
예, 이기현 선생님 추모했던 그런 기억 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기현 선생님 보시도록 얘기 잠시 했습니다. 멋쟁이 선생님. 따님이 이그린이라는 이름으로 그린 아파트 옛날에 그린 아파트 제가 또 나이 들어서 그 아파트를 샀어요. 선생님 옛날에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집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재미있고 때릴 땐 때리더라도 무서울 땐 진짜 무서웠고 카리스마 있는 멋있는 양반이었는데 딸이 그러니까 나랑 18살 차이 나겠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걔도 한 38 됐네. 네, 딸이 축복받길 바랍니다. 이그린이라는 아가씨예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좋은 애기 엄마가 되겠든지 훌륭한 여성이 되겠든지 하겠네. 이그린 씨, 이규현 선생님 정말 멋진 선생님이었고요. 그 선생님께 제가 수업 받으면서 수업 시간에 그 너무 잘 가르치신 그 영감으로 작곡을 했던 곡이에요. 윤동주의 서식. 3월달에 교실에서 이규현 선생님 열변을 통해서 강의하실 때 저는 밑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악보 잘 못 써서 글씨로 그 작곡한 곡 잊어버릴까봐 적어놨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곡이에요. 그냥 정신 빠진 것처럼 그냥 작곡됐었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꼭 명곡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곡입니다. 제가 만든 곡 중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N자를 누르고 게임 소리는 죽인 상태에서 피아노를 켜고 이게 좀 서정적으로 치려면 노래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내가 작곡한 것 중에 가사가 있는 두 곡 중에 하나예요. 가사가 있어 이 곡은. 네. 한 세 곡 정도 있네요 가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곡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은 잊어버렸고. 이렇게 네, 겨울에 차가운 초겨울의 바람에 남아있는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거 좀 낮춰야 돼. 고음 불가거든. 제가 고음 불가라 좀 낮추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던 별을 노래할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여러분, 디지털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노래를, 제가 부족한 노래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명한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발표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딱히 제가 좋아하는 건 요트고, 요트는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요트 이야기 들으시고 상식 풍부해지시고 안전하게 항행하시고, 그리고 항행하시는 여러분들 안전하시고, 그리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위안 받으실 수 있게 제 곡들을 한 번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 기분 나쁘시면 이런 곳에서 네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그런 분 100명 정도 늘어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은 최소한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진짜로 100분이 댓글 남겨주실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정말 좀 누구 같겠다. 좀 다르게 멘트를. 도가 비상도라.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같은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제 선언으로서 여러분들을 태우고, 이 좁은 베이지만 한두 분씩 타주시는 여러분 선언으로 맞이하여
좋은 시간 함께 하고픈 여러분의 디지털 선장 북두의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비스